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걸 좀 더 확정짓기 위해서 실록에 나와 있는 조선의 인구하고 그 다음에 서구인 중에 안드레 군더 프랑크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에서 당시 세계에서 15세기와 16세기, 17세기의 그 인구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인구 변동 추이와 그 사람이 분석한 인구 추이는 사실상 유엔에서 인정을 하는 그 인구 추이이기 때문에 그게 맞아 들어가는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 왕조실록이 세계사에서 정확히 매치되어서 이루어지는지를. 근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보면은 저 한 3년 전인가 그 KBS에서 온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뭐냐면 이 알래스카 섬 옆에 이제 아망락 섬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망락 섬이 이제 알래스카 섬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섬이라서 주민이 다리를 놔달라. 그래서 다리 공사를 하다가 온돌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영국의 고고학자가 거기 가가지고 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온돌이다. 온돌은 조선 건데 근데 거기가 그게 없어졌어요. 왜? 아망락 섬의 주민들이 우린 다리가 더 필요하다 가지고 없애버리고 다리를 놔버렸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전주 우석대에 오게 되면 세계 최고의 온돌 전문가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그 사진을 가져와서 이게 온돌이 맞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이제 최고 전문가가 온돌이 맞다. 그래서 이제 심포지움이 열렸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교수님, 이 아망락섬의 온돌이 나와서는 우리 문화가 글로 간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우연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의 그 고고학자가 딱 듣고선 무슨 소리냐? 문화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 온돌이 있고 여기에 온돌이 있다는 건 이 문화가 일로 영향이 갔다는 얘기지. 그거 보고 아주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우리나라 그 역사를 한다는 강단 학자들의 수준이 그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소리입니다, 진짜.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그 앞쪽에 보시게 되면 1954년 7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의 미의회 연설문 원문입니다. 이걸 좀 구하려고 하다 못 구했는데 작년에 그 일베가 일간대 스크죠?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 미국에서 재미교포 이걸 얻어와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아이 저야 뭐 땡큐죠. 웬 떡이냐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 뒷페이지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뒷페이지 아닙니다. 그대로 뒷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그 11페이지짜리인데 번역문까지 하고 요거는 그 맨 마지막 중에서 원문만 했는데 그 중간 글에 furthermore 있죠. furthermore airport the economy of Red China 그 밑에 셋, 다섯, 여섯 번째 줄을 좀 보십시오. 그럼 the return of the Chinese mainland to the side of the free world라고 써 있죠. 자, Chinese mainland라고 써 있어요. 이게 해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본토. 중국 본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에는. 그런데 자, 어디에 있어 그게? 맨 첫째 장 보시면 아니. 맨 첫째 장. 맨 앞장 여기. 아유. 예. 됐어.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자 Chinese mainland에서 그 다음 맨 밑에 그 밑에 줄 보게 되면 unless we win China back an ultimate victory for the free world is unthinkable 돼 있죠. 자 밑에를 보게 되면 unless we win China back이에요. 뭐냐? 우리가 중국을 이겨 되돌려 받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승리는 생각할 수 없다예요. 왜 중국이 우리 땅도 아닌데 우리가 돌려받아야 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Chinese mainland라고 돼 있죠? 이 Chinese가 바로 조선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국 본토에 살던 조선인을 Chinese예요. 그래서 조선이 일로 와버렸으니까 Chinese의 mainland, 조선인의 본토의 회복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이건 국제적인 외교문서예요. 대통령 연설문이기 때문에. 기록물이고, 이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죠? 이거 손대면은 처벌받죠? 국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차이니즈와 차이나가 어떻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얘기를 해놨어요. 물론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대륙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다가 고종황제한테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하도 받아서 이게 틀어진 겁니다. 독립운동하다 틀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몇 번 탈출하다가 죽을 거였는데 그때 이제 이 아서 대통령한테 고종 황제가 그 특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크게 절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진에 보게 되면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한복 입고 이렇게 사모관대하고
그 갈증을 통역관으로 간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영로락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 죽을 그 저 능지 뭐죠? 교수형 저 이거 목 잘린 건 뭐라 그래요? 교회를. 예, 목을 잘릴 그 위기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가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안 좋았지만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본토 회복이란 말을 3번인가 4번을 했다 그럽니다. 저도 맞아. 그때, 그 예. 얘기는 내가 많이 들었어. 예, 그래서 그 6번에 이제 박수를 받았는데 이때만 해도 이 대륙 본토라는 말이 우리의 땅이라는 것이 다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여기 대통령을 해 먹으면서도 내가 여기 대통령 한 것은 대륙 본토를 하기 위한 그렇죠. 그걸 찾기 수단이다. 위해서, 수단이다.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지금 저거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 대륙에서 일로 온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정적 결론을 본 것은 자원과 금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은본위제에 의해서 움직여요. 나라가. 그 은본위제의 최고의 배수구가 어디냐면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입니다. 그러다가 이 은이 이제 더 이상 너무 많아져가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근본위제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1983년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조약을 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 미국, 영국, 일본 이 지질 검사를 다 합니다. 또 고종 황제도 사람을 불러서 지질 검사를 다 해요. 그래서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금본위제가 여기서 또 준비가 되고, 일본에서는 1897년에 금본위제를 위한 법을 제정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이게 일로 가는 것과 연관이 굉장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영국과 일본과 미국이 같이 점령으로써 지금까지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나라가. 그건 이제 차차 더 밝혀져야 되는 잠깐 부분이죠. 저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연설해 가지고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당시에 보좌관을 데려갔었는데 보좌관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내가 그 연설문을 보고서 고칠 테니까 그렇지. 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안 보여줬어요. 나도 영어 잘하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볼 수 없어 해가지고 마지막 연설할 때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쓰고 자기가 읽어 내렸었던 연설문이에요. 네, 그건 맞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인 저 보좌관이 보질 못했어요. 아마 여기 차이니즈 아마 메일랜드하고 차이나 백이라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되십니다. 자, 그랬고 그 다음 장은 그 면함 최익현 선생 아시죠? 예. 면함 최익현 선생 문집이 우리나라 한국 고전 번역원에 38권인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20권 기 한라산 유람기가 있어요. 그 한라산 유람기를 보게 되면 과연 도대체 지금 반도의 한라산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지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 고종 10년 겨울에 나는 조정의 지를 지어 탐나로 귀향을 했다. 원문은 그 고전 번역원에 다 있습니다. 이 산은 400리에 뻗쳐 있고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 5월에도 눈이 녹지 않습니다. 제 한라산 다 녹죠. 또 제주도는 400리까지는 안 되죠. 제주도 반도에 있는 것은 가로가 85km, 세로가 30km입니다. 70km. 가로가 70km, 세로가 30k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백록담이 주위가 1리가 넘고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홍수나 강우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그럼 이건 뭡니까? 지하에서 용천수라는 얘기죠. 얕은 곳은 무릎이, 깊은 곳은 허리에 찼으며 맑고 깨끗해 조금도 먼지 기운이 없어 은연히 신선히 사는 듯하였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 거를 보게 되면 좌로는 부상을 돌아보고, 부상은 일본을 얘기합니다. 부상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양, 이거는 서쪽이 아니라 서쪽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양자강이 말씀드린 대로 최익현 선생이 여기 여름에는 양자강이 그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게 되면은 7, 8m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주위 한 20km 다 물바다가 돼요. 그럼 바다지 강이라고 안 합니다. 이거 다 읽어봐. 예. 덮였으면 남으로는 소주, 항주를 가리키고, 자, 제주가 역사적으로는 이쪽에 제수 있는데 제주가 있고요. 우리가 탐나 한라산을 할 적에 이 동정, 왜 제주로는 전라도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막부산 있는 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소주하고 항주가 여기 있고 소주가 여기 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역사적 연호로 들어가 가지고 이 남쪽 땅도 원래는 조선의 땅이었어요. 자, 흥부 아들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흥부죠. 흥부 아들의 아버지 이름은 흥부잖아요. 월남의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월이 있죠.
여기 베트남이 월입니다. 월남이잖아요. 월남의 북쪽에는 월나라가 있고 오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저 후한서 이런 데 보게 되면 5월의 동쪽에는 조선이 있다. 강단사학에서는 5월을 여기는데 5월의 동쪽에 바다가 있지 조선이 왜 있습니까? 그죠? 5월의 동쪽에 바다가 있지 5월의 동쪽에 조선이 있다라 해서 여기도 다 조선의 땅이었는데 왕조신라게 이게 어느 때 이저 청나라로 뺏긴 기록이 삭제가 돼 있어요. 왜 이쪽에다 맞추다 보니까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왕조실록은 문종 이후에 다 금속 활자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교열하기가 너무나 쉬웠어요 일본인들이. 예? 그래서 이 내역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상해도 처음에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해 임시정부 있고 이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륙 역사를 하면서 톡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 최익현 선생이 봤을 때 1873년 현재 제주도 남쪽에 소주 항주가 있었으니까 절강선이 이미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이동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동 시기는 이제 조선이 망하고 나서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저 외국인들이 쓴 기행문에 하게 되면 저 70km라 그럽니다. 저 제주도에서 그 저 목포까지가. 자, 그 밑에는 제가 한 원문을 놓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우리의 머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글이 또 나옵니다. 대개 이 산은 백두산을 근원으로 하여 나무로 사천리를 달려 영암의 월출산이 되고, 그죠? 또 나무로 해남의 달마산이 되었으며, 달마산은 또 바다로 500리를 건너 추자도가 되었고, 다시 500리를 건너서 이산이 된 것이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기에는 동서의 길이가 200리이고 남북의 거리가 100리를 넘는다예요. 100리가 아니라 조선의 심리는 4km가 아니라 5km입니다. 이것은 구한말 1897년인가 조선에 왔던 독일인 겐테라는 사람이 그걸 일일이 다 측정을 했어요. 기기를 가져와서. 그랬을 적에 조선의 리수는 청나라의 리수보다 좀 길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1920년 넘어서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록에 리수를 계산한 게 나왔는데 거기에 조선의 심리는 1리가 540m로 나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500m를 보시면은 조선의 리수로는 맞다. 그래서 이걸 자꾸 주척을 가지고 청나라 거랑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맞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강단사학은 그걸 보는 거고, 최단 교수님은 360km까지 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이만 보더라도 여기가 맞지 않는데, 문제는 자, 백두산을 근원으로 하여 사천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영암이라면서 이 양자강 아닙니까? 그죠? 양자강 쪽으로 봐야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사천리를 걸어 들어가게 되면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사천리. 지금 몽고의 항해 산맥 정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고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보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음산산맥의 남북으로 우리의 영토가 결쳐 있다라고 분명히 실록에도 나와 있고, 뭐죠? 지난번에 했던 우리 선생님 쓰시는 여지승남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음산의 남북으로.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볼 적에는 백두산의 위치를 우리가 한 번 더 고증을 해야 된다. 최익현 선생이 가장 근세에 기록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사천리를 내려와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500리에서 추자도까지 간다는 것은 이 밑으로가 500리가 아닙니다. 500이면 250km인데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옆쪽으로 갔다 이렇게 오는 거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거는 여기랑도 안 맞잖아요. 그죠? 여기랑 500리씩을 여기 간다는 게 그럼 400km라는 건데 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0km면. 그러니까 맞지를 않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놈들이 글자를 수치를 변경을 시켰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강 쪽으로 옆으로 갔다 왔다든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지금 이 부분이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영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동정호 옆에 아래쪽. 여기. 예, 동정호 옆에 있는 쪽이 그때 장보고의 해상 왕국하면서 김종윤 선생님이 여기 영암을 확정을 시켰어요. 지금 장사라는 데 있죠. 장사라는 지역하고 같이 포함되는데 거기가 영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시게 되면 다른 건 뭐 저거 하시고요. 공경 대부와 백성들이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물건과 경내 6, 7만 호가 경작하고 채굴하는 것도 이곳에서 자급자족이 된다. 자, 제주도에 6, 7만 호가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6명을 잡게 되면은 36만에서 40만이죠. 작년 현재 제주도 인구는 66만입니다.
근데 이게 1873년에 제주도 인구가 약 40만이라고 나온 겁니다. 이게 여기 제주도가 아니라는 것은 뭐 인구 수로 봐도 뻔히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묘남 선생님이 쓴 한라산 유람기에 보게 되면 제주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고 거리가 얼마였다는 것이 조선인이 쓴 기록에서는 우리 손자들이 쓴 것은 가장 근자의 것이라는 것을 제가 참고하시라고 이거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조선 인구를 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여지비고 지금 동궁 여지비고가 규장각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개인이 다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경외 도계라 그래가지고 서울 외의 도읍의 합계라 그래서 마치 전국토인 것처럼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여지비고에 나와 있었던 것은 이렇게 나왔죠. 외방. 이게 마을 방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서울 외 쪽에 있는 마을이라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을 해놓고 이 원문에 보게 되면은 경외 도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들어가는 게 이제 조선의 인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성종실록 23년 3월 27일 정유 1번째 기사 사직 이인석의 어머니가 후처인다 서얼이라 하여 벼슬길이 막혀 상원하다라는 글입니다. 그 밑에 파란 중간 아래쯤에 제가 써놨습니다. 무릇 도성의 호수는 무려 100만이며 인구의 수는 만만이 넘습니다. 자, 보십시오. 만이죠, 만.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입니다. 만의 만이니까 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492년 현재 도성의 호수가 100만이니 도성의 인구가 600만에서 700만이 된다는 소리고 인구의 수는 1억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왕조실록에. 이분은 유생이에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 뒤에도 보게 되면 만만원이라는 말이 써있고 그런데 이 인구를 계산할 적에도 설은 무시해가지고 빼먹는다 이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 많은 인구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면 1억이 넘는다고 봐야겠죠. 이 부분은요. 그죠? 그래서 그 뒤쪽에는 제가 원문, 그 파란 걸 보시게 되면 한자 원문에 범도 성지호 무려 100만 이 인구지수 우 만만원이라 1억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이게 조선 여기에 1억이 산다고요? 말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해서 끝내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치겠습니다. 이 책, 그건 왜 나 안 줘? 예? 아, 요거는 아닙니다. 요 책만 하나 있는 겁니다. 이건 없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안드레 군더 프랑크라는 사람이 1998년에 리 오리엔트라는 시대 역작을 냈어요. 우리나라에서 2003년도에 그 번역이 나왔는데 제가 복이 없어서 이 책을 올해야 비로소 접하게 됐습니다. 자, 리 오리엔트라는 거를 갖다 이 번역자는 뭐 다시 새롭게 이렇게 했는데 무슨 리 오리엔트는 다시 동양이다 이 뜻이죠. 다시 동양이다. 그럼 이 안드레 군드 프랑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경제사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남미의 종속이론을 일으켜 세웠던 대학자예요. 종속이론.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제사를 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최근에 그 게빈 맨지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조셉 리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과학과 문명이라는 것이 서구에 전파가 됨으로써 비로소 서구가 오늘날과 같은 큰 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학문적으로 검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걸 게빈 맨지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저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보게 되면 자, 게빈 맨지스가 영락제가 뭐 조선 사람인지 아닌지 나중에 더 검토하기로 하고 게빈 맨지스가 그 당시에 1420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중국에서 145m예요. 그건 고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당시 서양에서 제일 큰 배가 45m, 베네치아에 있는 배였어요. 이 3단 2만 명의 약 3,400명, 3,400척의 배를 만들어서 가는데 이 배를 만든 판재가 90%가 저 삼나무예요. 삼나무. 마호가니가 좀 들어가고요. 소나무가 좀 들어갑니다. 그럼 삼나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미국에서 쓰는 그 뭐죠? 메타세콰이어도 삼나무에 들어가지만 그건 이쪽에서는 안 맞고 이 복건성 지역을 축구하는 양자강 쪽에 여기에 삼나무가 자생불납지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배 수백 척의 배가 다 삼나무로 만들어진 겁니다. 소나무로 지면은 몇백 년에 한 거를 했는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삼나무로 몇십 년이면 딱딱하게 탁 자라버리기 때문에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임진왜란에 배가 삼남으로 썼기 때문에 그거 하나 봐도 이게 여기 아니라는 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삼남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도대체? 적국에 수입하나요? 그런데 문제는 400척의 배를 145m나 되는 그 거대한 배를 만들 적에 보통 몇 년이 걸렸을 텐데 그 배를 가두어 놓을 만한 장소가 이게 전체적으로 찾아봤더니 동정호고 포양호밖에 없죠. 물론 그때는 물이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선이고 여기가 저 명나라가 이 저 어디죠? 곤명 이쪽 노랑- 거기 노랑- 여기죠? 이쪽이 여기, 어디야? 안 돼? 여기. 아 여기구나.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이게 옛날 동정호인데 여기는 그 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배를. 그러면 어쨌든 간에 배를 보관 저장할 수 있는 데는 동정호하고 포양호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기밖에. 여기서부터 거꾸로 들어가야 영락제가 조선의 황제일 거라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걸 추론을 해야. 이걸 추론하고 무조건 기다 아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그 단초를 게빈 맨지스가 해준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이후에 이 리오리엔트라는 책은 이 사람이 이 중국이 조선이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단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이 대륙에 있던 우리 조선이 일로 오게 된 단초를 잡을 수 있는 이 근거를 이 사람이 제시를 해주더라는 것이 경제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뭐냐면 자 보세요. 막스 베버의 그 경제 분석이 있죠. 이 틀이 현재 자본주의의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잖아요. 또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들 레닌으로 이어지는 공산주의 사상이 또 전 세계를 반쪽을 잡았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 다 구라라 이겁니다. 막스 베버건 같다네 칼 마르크스건 간에 걔네들의 기본 사고 자체는 유럽 중심주의가 강하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유럽 중심주의. 유럽이 죄고고 또 자본주의는 유럽이 뛰어나가지고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가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어떻고 공납이 어떻다 했는데 네가 와봤냐 이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돌아가냐 와봤냐고 여기에. 그러면서 네가 무슨 뭐 칼 마르크스 네가 얼마 대단한 놈이길래 뭐 저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미개하고 뭐 이런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 리오리엔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유럽이 아무리 총을 만들고 그랬어도 실질적으로 동양을 앞서기 시작한 것은 1850년이 넘었으면서부터 경제 규모에서 비로소 아시아를 뛰어넘었다는 근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나와 있는 기록들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여기서 무서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자 보세요.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거에 의해서 11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의 인구를 갖다 다 추산을 해내요. 이 기록은 유엔에서 인정을 하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구를 잡을 적에 여기 기록된 것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다라고는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중국의 인구가 자 아까 제가 저 1492년에 조선의 인구가 1억이라고 기록이 나왔다 그랬죠? 1500년에 중국 주요부 인구가 1억 2,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1억 2,500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1650년에 1억 5천에서 1700년에 2억으로 돼가지고 30%의 인구 증가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럼 왕조실록을 보자고요. 왕조실록에 그렇게 일어났는지. 일어났죠. 아주 똑같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 1669년 현종 개수실록에서 인구가 516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1717년 숙종 43년에 인구가 682만이라고 나와요. 3% 늘었죠. 정확히 세계적인 추세가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러면 이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일본 놈들이 이 인구수를 교열할 때 무자비로 한 게 아니라 한성부로 한 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유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분의 1로. 20분의 1로. 네? 20분의 1로 하면은 조선의 인구가 1억에서 1억 2, 3천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게 끊임없이. 제일 많지 1억 4천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이걸 가지고 조선이 인구의 변화가 여기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일 이제 또 하나 신기한 게 여기 이 사람이 뭐를 연구하냐면요. 이 1628년에서 1732년 사이에 1632년 즉 4년 사이에 쌀값이 이 아시아 쪽에서 10배가 폭등을 했다고 나와요. 10배가. 그리고 1642년에도 계속 높게 유지되다가 1662년에 가서야
진정돼 가지고 1690년대에 대해서 완전히 안정됐다고 나와요. 쌀값이. 자, 1628년, 1632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1640년 인조실록에 뭐라고 하냐면 국내에 크게 기근이 들어 서울의 시장 쌀값이 폭등하여 쌀 7, 8대 값이 면포 한 필과 맞먹었다. 이 학자가 쓴 거하고 내용이 똑같죠. 그 다음에 1628년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서울의 쌀값이 매우 비싸고 각사의 전복들이 몹시 피폐하였는데 다 쌀값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또 1629년에도 도시락을 가져다 보니 모두가 초식이 뿔 쌀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포, 양주, 부평 등의 고울이 더 심하였습니다. 쌀값은 김인년에 비해 조금 난 백성들 굶주림은 그때보다 심했습니다. 이게 안드레 군트 프랑크라는 사람이 쓴 국제적인 추세에 있어서의 쌀값 폭등에 대한 기록이 정확히 왕조실록에서 나온 거고 정확히 매치가 되고 있어요. 이 기록들이. 이 여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외국인들이 증명을 해줘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느낀 거는 사실상 서구들이 와서 우리 이런 걸 하고 동양을 멸시했지만은 이게 잘못되었다고 밝히는 것도 그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밝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그들이 밝히고 있어요.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임진왜란도 제가 다음번에 임진왜란 한번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을 일본이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일본의 사가들이 경제적인 뭐 또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뭐냐면 이 일본이 이쪽에 있었는데 1560년부터 이 전 세계가요. 그 서구에서는 근세기점을 1492년 또는 1498년으로 보죠. 바스코 다가마가 시망봉을 도는 거하고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를 보고 있는데 즉 이 사람이 경제사를 보는 건 뭐냐면 세계는 이미 징기스칸 이전부터 하나의 경제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 이겁니다. 글로벌은 미국이 지금 와서 글로벌한 게 아니라 이미 징기스칸 전부터 세계는 글로벌화로 돼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유럽은 이 글로벌의 최변두리 팔아먹을 게 없는 나라예요. 유럽 애들은 지극히 못 살던 나라예요. 그 게빈 맨지스가 1420년경에 중국의 영락제가 일로 올라가 가지고 즉위식을 할 적에 전 세계에서 2만 명의 참석자가 와서 반찬은 200가지가 넘는 데다가 아주 값비싼 도자기에다가 이 음식을 다 접대로 갈 적에 또 선물까지 다 줘서 보냈는데 당시에 영국에 있는 왕은 즉위식을 하는데 그 천은 속옷 입을 게 없어서 겉옷만 입었고 빵에다가 정어리 한 마리 올린 게 안주에 다였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걔는 먹을 게 없었어요. 살 게. 이쪽이 모든 거에다 집합지었는데 유럽이 그럼 어떻게 부상을 하기 시작했느냐? 은입니다. 은.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가가지고 한 짓이 뭐냐면 은광 찾아낸 거예요. 멕시코하고 페루에서. 그 은을 팔아가지고 저희 나라로 가져가니까 맨 처음 포르투갈이 이쪽으로 왔었잖아요. 여기 대만. 나중에 저 중국인 한 2만 명 죽이고 나중에 뺏기죠 다시. 그 포르투갈 갔다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은을 가지고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 아까 경덕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보게 되면은 경덕진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수만 개가 유럽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수만 개가. 그래서 저도 의문이 과연 경덕진을 진짜 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때 주 무역 항군이 여기서 들어간 거거든요. 홍콩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볼 것이냐? 이걸 더 고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간단하죠. 아까 말씀하신 고령토. 고령토가 어디서 나왔는지만 이쪽에 어디가 있었다고 확인이 된다면 알 수가 있는. 만약에 아니라면은 이쪽이었다 그러면은 그 경덕진이 조선의 경덕진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자기하고 비단이 어마어마하게 서유럽으로 가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은이에요. 은. 그래서 세계 경제는 15세기가 들어가면 은본위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은이 어디로 다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이 중국으로 다 쏟아져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뽑아왔는데 이 조선왕조 실록에 보게 되면요 아주 재미난 게 나옵니다. 은이라고 딱 치시잖아요. 여기 없네. 은이라고 실록에서 딱 치면은 15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즉 선조 때가 되면서부터 은에 대한 기사가 갑자기 확 늘어나요. 이 은본위제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다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숙종 때 가게 되면은 은에 대한 언급이 300회가 넘어가요. 숙종 때 가게 되면. 그래서 일본이 1560년부터 은광이 생산이 돼서 1년에 약 20톤 이상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전쟁 준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조총 사가지고 들어왔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임진왜란은 왜군이 총 106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106만 명. 그래서 제가 임진왜란에서는 다음번에 조선이 정말 그렇게 힘없이 무너졌는지, 그 다음에 선조가 만약에 우리는 저 몽진을 했다 그랬는데 몽진을 안 갔으면 과연 조선이 버틸 수 있었는지 새롭게 해석을 할 여지가 충분히 많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은본이제가 왜 무너졌느냐? 은이 너무 많아지니까 무너진 겁니다. 그 금본이제로 왔다가 또 금이 많이 나오니까 은하고 금은 생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 금 생산하는데 돈 안 드는 돈만 들어야지 해서 나온 게 바로 달러 본이제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 금본이제에서 달러 본이제 넘어가는 이 근간이 여기와 여기 이전에 뭔가가 여기에 굉장히 크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카메론 쇼라는 여류학자가 조선 독립에 대한 외국인의 파괴라는 그 영문판 책,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저 해석 안 하잖아요. 3판이 나왔는데 해석 안 해요. 해석판을 내놔야 되는데 왜?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선 독립군은 금으로 활동 자금을 썼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907년 현재 뉴스위크인가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조선 독립에 대한 외국인의 방해는 크라임이라 했어요. 크라임. 범죄라 이거죠. 범죄. 예? 이휘종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대사로 있을 적에 러시아 여자와 결혼해서 애까지 나왔는데 고종한계 명령으로 헤이그를 갔을 적에 이휘종이가 예? 야, 미국은 신생국이고 조선은 4,000년 이상 된 나라인데 어쩌자고 조선을, 예?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해. 그러니까 이 당시 헤이그 밀사들은 이미 미국이 이 일본하고 꿍짝꿍짝해서 하고 있다는 걸 다 아셨던 거죠. 근데 이미 조선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그때 돼버렸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저도 어저께 갑자기 그걸 다시 그 책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아,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 어떻게 막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가만 있어.